쉽게 말하면 블루 밴드의 파장대에서 찍은 하나의 사진, 그린 밴드에서 찍은 하나의 사진, 이렇게 멀티스펙트럴한 파장대의 밴드들을 우리가 촬영하면 이 각각의 파장대의 이미지들을 합성함으로써 또는 그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이미지 정보로부터 우리가 인포메이션, 정보를 추출하고 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블루, 그린, 레드, 니어, IR의 각각의 파장대의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자, 화렵수와 침엽수를 1m 해상력의 공간 디지털 카메라로서 그린, 레드, 그리고 니어 인프라레드 밴드로 분석한 겁니다. 어떤 게 침엽수이고 어떤 게 화렵수일까요? 도로일 것 같고요. 농경지일 수도 있고 잔디밭일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침엽수이라면 이게 화렵수라고 우리가 추측 또는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인공위성 또는 고해상도의 전자기 센서를 활용해서 침엽수, 화렵수 또는 침엽수를 이렇게 영상으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항공기라든가 드론에다가 우리가 초분광 센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밴드들을 센서로 탑재해서 이 밴드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로 웨트랜드, 즉 습지 또는 도시지역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공간해상력이라고 하는 특징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5m, 0.5m, 0.5m, 즉 다시 말하면 50cm죠. 한 픽셀이 50cm. 여기서 픽셀이라고 하면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가로축이 80m, 세로축이 80m. 즉 한 픽셀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통해서 이 한 픽셀의 데이터를 하나의 정보로 저장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픽셀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 동일한 지역을 찍은 이러한 영상 자료에서도 해상도가 점점 낮아질수록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도로인지 또는 집 또는 침엽수, 화렵수의 가로수인지 이런 등등의 정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공간해상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같은 의미에서 그렇죠. 어떤 항구 지역에 이렇게 배가 드나드는 항구와 선착장 시설들이 있는 것도 동일한 공간해상력으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공간해상력의 비교로서 1m짜리의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 워싱턴 DC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디지털 글로브라고 하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제공한 것으로서 공항에 있는 비행기들의 화물, 수화물이라든가 또는 비행기가 이동했던 위치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 공간 데이터의 인공위성 데이터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해상도는 공간 해상력입니다. Temporal Resolu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즉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는 것은 리얼타임으로 계속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죠. 즉 인공위성은 주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것이고요. 드론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방문하는 시점에만 촬영을 할 것입니다. 인공위성은 궤도를 도는 특정한 주기의 형태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 2005년 6월 17일 이렇게 약 16일 간격으로 동일한 지점을 계속 촬영함으로써 동일한 지점에 대한 규칙적인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를 공간 해상력이라고 합니다. 즉 랜셋이나 또는 모디스와 같은 이런 위성과 같은 자료들은 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여기 보면은 미국 전역에 대해서 모디스 위성을 가지고 나사에서 한 프로젝트인데요. 미국 전체의 식물들이 잎이 얼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는지를 2000년 3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전체 컴포짓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럼 미국의 남서부, 즉 이쪽 플로리다 지역이나 또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지역들은 식물이 많이 잘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대부분 어떤가요? 사막에 가까운 황무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식물이 재배 가능하거나 또는 야생 동식물이 잘 자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분포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인공위성 원격 탐사를 학습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쉽게 북한이라든지 또는 쉽게 갈 수 없는 북극, 남극과 같은 지역의 정보를 인공위성 데이터로 취득해서 그 지역의 특정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분석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항공기는 소련이라든지 북한과 같은 지역으로 날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사일을 맞을 테니까요. 항공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죠. 그런데 인공위성 데이터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 고고도에서 지구를 일정한 주기로 인공위성의 어떤 궤도를 따라서 지구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이 되고,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으로서 첩보위성이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되었고요. 이후 나사라든가 또는 지구 관측에 필요한 과학적, 즉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로 탄소세라든지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상지역이라든지 해양지역이라든지 또는 수권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산림지역이라든지 테레스트리얼 이코시스템과 같은 이와 같은 다양한 지구 환경의 이산화탄소,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공위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구의 오존이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오존홀의 위치를 분석하고, 또 식물의 위치라든지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와 탄소 고정과 같은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관측하기도 하죠. 화산도 분석하죠. 토지 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토지 피복 지도를 만들기도 하죠. 또 대기오염, 미세먼지와 같은 중국으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미세오염 물질을 우리나라 환경위성, 즉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에서 발사한 환경위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부영향화라든지 4대강의 녹조라든지 하는 것도 인공위성 데이터로 분석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기후환경 변화를 관측하는데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원격 탐사, 즉 인공위성 영상 자료의 활용은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 학기 또는 매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격 탐사 자료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 단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이언스, 즉 아주 높은 레벨에서의 데이터 처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공위성 원격 탐사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기의 파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와 같은 지구,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주계에서는 태양의 전자기 에너지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의 소스가 되겠습니다. 태양은 수백 개의 핵융합 또는 핵폭발로 다양한 파장과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고요.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 에너지는 지구의 대기, 지구의 표층 또는 지구의 다양한 여러 지역에 이 에너지가 도달하겠죠. 이렇게 도달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전자기파의 에너지들은 전자복사 에너지로 대기 중에 어떻게 되나요? 확산 또는 대기에서의 산란 등등의 이와 같은 전자기파 에너지의 반사와 같은 물리학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무런 물질이 없는, 가스상의 물질이 없는 지역이 아닌 이상은 지구에 존재하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상의 물질부터 미세먼지, 그렇죠, 먼지라든지 화산재, 이와 같은 다양한 입자들의 성분에 의해서 그 전자기파 에너지가 와 같이 충돌, 산란, 반사, 복사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물질, 즉 그것이 우리가 타겟으로 정한 탱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나무라든지 또는 수채, 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에너지가 도달했다가 다시 이와 같이 리모트 센싱 시스템인 센서, 카메라에 도달하는 과정을 하나의 영상 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에너지의 순환 시스템으로 또는 전달 체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드론이나 항공기와 같은 것들은 매우 날씨가 좋은 쾌청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적합한 시점에 데이터를 획득하지만은 우리가 특정한 시점에 어떤 화산이 일어났다든가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 지역을 탐지하고 싶은데 그날 마침 미세먼지가 많이 끼어 있다든가 하는 등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대기 조건에서도 인공위성 데이터를 아주 명확한 초점의 데이터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기 조건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 보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주 어려운 분야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안 되는 연구자만이 이 대기 보정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대기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레디에이션, 즉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 에너지의 파장, 람다는 하나의 파장을 의미하고요. 이와 같은 파장의 전자기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에너지의 트랜스퍼, 전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때 어떤 웨이브를 가지고 있게 되거나 또는 파장의 형태인 웨이브 모델과 파티클, 즉 하나의 광양자, 광입자라고 하는 포톤이라고 하는 입자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이런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빛이 이동하는 속도, 광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속보다 빠른 물체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 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타임머신의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자기파 에너지는 웨이브랭스, 하나의 파장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전자기파의 파장에 의해서 블루, 그린, 레드와 같은 전자기 에너지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파장이라고 하는 개념, 또 프리퀀시, 즉 진동수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이와 같은 전자기파 에너지의 파장과 진폭 또는 진동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 에너지의 다양한 정보들을 센서로 관측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열 복사 에너지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랜셋 8호의 경우 열 복사 에너지, 전자 에너지를 우리가 취득함으로써 지표면의 온도나 물의 온도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들도 여기 절대 온도 K라고 하는 온도를 측정하는 전자기 에너지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죠.